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세월호 유족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 고 이창현 군의 아버지가 단식 중에 쓰러진 것을 시작으로 이은별 양의 이모님이 100일 도보행진 다음 날에 피를 토해서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오늘까지 총 6명의 유가족이 단식 중에 응급실로 이송됐고요. 병원에 가지 않고 아파도 버티는 가족들, 이분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유족들을 진찰하는 한 의사는 유족들의 목소리가 거의 유언할 때 나오는 그것과 비슷하다고 하더군요.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 간단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사랑하는 내 자식이 왜 그 바다에서 죽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지 이것을 알아내서 밝히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연한 요구가 왜 들어지지 않는 것인지, 가족을 잃은 유족들, 거리에서, 국회에서 이 더위 햇살 아래 온몸을 던져서 묻고 있습니다. 왜? 이 와중에 730 재보선은 3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시민들의 선택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입니다. 김선의 시사돌직구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힘없는 백성의 울분이 한겨울 눈처럼 소복소복 쌓여만 가는 2014년. 신여성스러운 그 이름 마녀 톡톡. 아이고 여보 영감, 신선한 야채는 삶아서 맛 좋은 과일은 신선함 그대로 동결 건조한 해땡 주스래요. 마누라야, 그럼 영양소 파괴 없이 한 봉지에 담겼겠구만. 한 봉지를 얼른 물에 타주시오. 읽고 있는 견사도 해땡 주스 마녀 톡톡 한잔하고 싶구나. 여름 푸드 스토리의 마녀 톡톡. 지금 바로 검색창에 마녀 톡톡을 검색하시라. 이번에 책 내셨다고요? 예, 신간을 냈는데 나의 한국 현대사라고 제목이. 이제 이 책은 나의 한국 현대사니까 시대 구분을 내가 있기 전과 내가 있은 후 이렇게 해서 1959년부터 2014년까지 55년의 기록. 박정희 시절에 대한 평가도 좀 있을 것 같고 촌평들 좀 해주시죠. 전두환은. 유신체제의 지극히 불필요한 연장. 노태우는? 왜 있었는지 모르는 정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의외로 가장 저평가된 대통령이라고 봐요. 네,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많이 했잖아요. 욕을 먹지만. 예, 김영삼 대통령은 그도 한때 정말 멋지고 빛나는 때가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죠. 우리 한국 현대사에 자기의 인격을 가장 깊이 각인시킨 인물, 이 박정희, 김대중 두 사람이다. 사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리더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두 분이 만든 나라라고 해도 좋을 정도 아니겠냐, 그렇게 봤죠. 이명박 대통령은? 언급할 가치가 별로 없더라고요. 4대강 말고는. 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별로 너무 객관적일 것 같지 않아가지고. 예, 아무래도 그렇죠. 나의 한국 현대사 1959년부터 2014년 55년의 기록. 도서출판 돌베개에서 펴냈습니다. 한 주간 시사 이슈를 콕콕 짚어서 전해주시는 분이죠. 오마이뉴스의 손병관 기자님 연결하는 손병관의 중요한 이야기 코너입니다. 오늘 재보선 이야기가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손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손 기자님. 오늘도 날씨 많이 덥고요. 네, 오늘 중복인데 점심에 뭐 맛있는 거 드셨어요? 별로 날짜 개념 없이 있는데 제 느낌으로는 좀 휴가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막 이렇게 소셜미디어 계정에 보면은 막 이렇게 해변가 산으로 놀러 가신 분들 사진이 많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벌써들 많이 휴가 가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또 정치 얘기를 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요. 아, 우울해요. 우리 이런 얘기 안 하고 좀 재밌는 얘기, 다른 얘기 좀 하면 좋겠다. 송 기자님, 오늘은 아무래도 재보선 판세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재보선 판세에 대해서 오늘 흥미로운 얘기가 나왔는데, 이인재 의원이 재보선 이번 15곳 지역 가운데 8석 확보하면 새누리당 목표 달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반에 한껏 뭐랄까 엄살 부리던 것과는 조금 태도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예, 목표 달성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네. 사실상 이 정도는 얻어야 되지 않겠냐는 어떤 여권의 속내가 어느 정도 좀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동안에는 이 새정치민주연합계열은 이제 호남 지역 4석을 가장 기본치로 잡았고, 그렇죠. 새누리당은 이제 영남의 2곳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 혼전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볼 수 없었던 게 이 새누리당의 지금 목표는 지금 과반에서 약간 한 3석 정도 못 미치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네. 최대한 의석수를 많이 끌어올려야지 좀 이 여당이 어쨌든 과반수는 되는데, 반란표라든가 이런 어떤 비주류들을 달래는 것들이 어떤 선결과제가 되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에서 한 15석에서 최소한 8석 정도, 그리고 거기서 잘하면 한 9석, 10석 이상도 갈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들이 좀 드러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로 보면은 계산을 해보면 그렇죠. 영남 2곳에다가 이 순천, 곡성이랑 수도권 한 13곳 중에서 반타작만 하면은 이제 이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지지율 추이로만 보면은. 그렇죠. 여권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무승부로만 가서 정치적인 이제 승리라고 할 수 있는 이 8석 정도를 하면은 이번 선거에서 어느 정도 좀 성장을 했다고 이렇게 자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순천 곡성도 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눈치로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이인재 의원이? 예, 그렇기는 했는데, 네. 지금 언론에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순천 쪽 같은 경우 이번에 유병원 씨의 어떤 시신이 나오면서, 네. 그 지역에서 무슨 경찰서장이 잘리고, 그쪽 라인들이 다 문책당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좀 그 지역 자체가 이렇게 원래 그렇게 언론 스파트라이트를 받지 않는 지역인데,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정부의 어떤 무능론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악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아무래도 사전투표율이 제일 높은 지역도 이 순천 곡성이랑 이제 서울 동작으로 얘기하는 거 봐가지고는 여당에서 그렇게 무슨 사람들이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투표율이 높아졌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순천 곡성이 지역적인 특성상이요. 네. 아무튼 순천 곡성이 현재까지 그 사전투표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이인재 의원은 또 그 야권연대 단일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효과나 그런 가치를 낮게 보는 폄하하는 발언을 했단 말이죠. 네. 네. 그것도 기대치 반, 예상치 반이 이제 반반씩 섞이는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거군요. 예, 야권 연대는 일단 이게 뭉치면은 여권에게 별로 분명 호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어떤 경계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항상 들어오나고, 그거를 야권 연대를 하려면 하세요. 저는 저희 상황에서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네. 보면은 항상 보면 취약한 뒷거래, 야합, 예, 속과도 없는 거 왜 하냐,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자꾸 이제 뒷골이 땡기고 이제 신경이 쓰이니까, 야권 연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독한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산술적으로 야권 연대라는 게 훨씬 더 여당에게 불리하게 선거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 효과를 좀 반감시키기 위한 또 지지층들에게 지금 뭉쳐야 된다는 어떤 사인 같은 걸 하는 속에서는 자꾸 야권 연대에 대해서 좀 폄하하거나 좀 평가절하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지금 이제 보면 동작은 정의당 노회찬 후보로 단일화가 되었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이제 새정치연합으로 됐단 말이죠. 수원이죠. 네. 예, 그런데 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약간 맞바꾸기식 단일화다 이런 식으로 좀 폄하를 했는데 어떠세요? 기자분들, 오마이뉴스 기자분들이나 송 기자님 보시기에는 야권 연대의 효과 좀 이번 지지율 추이가 확실히 좀 드러나고 있나요? 일단은 지지층들이 모이는 여론조사가 공표가 되지는 않고 있는데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부분들이 야권이 뭉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모티브를
제공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사실 지난주에는 야권연대에 대해서 성사가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이제 되는 게 되더라도 사실 과연 이것이 어떤 판세를 뒤집을 만큼의 어떤 변수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야권연대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키가 되는 곳이 이제 결국 수원 세 군데를 어느 정도 가져가는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이제 수원 을병정 중에서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수원병은 이제 새정치가 좀 우세가 될 거고, 박광훈 수원정은 좀 약간 이 접전 지역인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을 같은 경우는 열세가 되는데, 네. 아마 좀 좋게 보면 이제 이 야권연대가 이제 수원병과 수원정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곳이랑 동작을 중에서 한 두 곳 정도로 만약 이 야권이 승리하게 되면은 야권연대가 먹혔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한 곳이나 전패까지 가면은 뭐 사실상 뭐 이제 야권연대는 진짜 약발 다 했으니까 이제 다른 거 생각이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그런 판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재보선은 이렇게 해서 뭐 나름대로 오늘도 뭐 지난 주말 또 오늘 해서 뭐 안철수 대표가 순천 곡성에도 가고, 지금 뭐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수원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들 각 당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제 향후 전국 이 재보선 이후의 전국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재보선 끝난 다음에 이제 휴가철 지나고 나면 이제 8.15가 있잖아요. 광복절에 네. 이제 대통령이 주로 우리나라 정치사적으로 보면은 어떤 뭐 특사를 발표를 한다든지 뭐 8.15 성명을 발표한다든지 해서 어떤 국면 전환을 노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실 8.15라는 날이 우리나라에서 1년 중에 제일 어떤 정치적 의미로 이제 중요한 국경일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 이제 보통 이 자리에서 역대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무슨 외교라든가 통일에 대한 중요한 어젠다를 많이 내셨어요. 그럼에도 이게 정치적으로 좀 격변기라든가 좀 뭔가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화두를 던질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를테면은 그것이 직접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가장 최근에 이거는 예는 2010년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얘기했어요. 아, 네. 예, 그렇게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뭔가, 자신에게 어떤 반대하는 층들도 끌어안겠다는 그런 어떤 구호로서 이제 공정사회를 내걸었는데, 그게 뭐 아시다시피 이제 대통령께서 너무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이게 먹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그분이 예. 공정을 얘기하시다니 참. 예, 네. 그렇죠. 뭐 그렇게 하면서 뭐 구체적인 뭔가를 같이 가셨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사실 뒤에서는 뭐, 이상한 무슨 민간인 사찰이나 그런 것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안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이 사실 이 정치 얘기를 하기는 좋습니다, 본인한테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재보선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다들 얘기하냐면은 내후년 2016년 4월 총선 때 큰 선거가 없어요. 그렇네요. 그만큼 뭐냐면 정치권에서 이 원심력이 굉장히 약하게 작용하는 거죠. 이제 서로 대립하고 그러면서 각을 세우는 것들이 지지층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굉장히 어떤 분열을 하고 싸우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은 이제 뭔가 타협을 하거나 뭔가 새로운 어떤 밥을 만들어낸다고 해야 되나?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는 곳에서 굉장히 인색해지거든요. 그냥 자기 지지층만 지키면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뭉칠 어떤 동기가 없는 거죠, 선거가 없으면. 그렇죠. 이제 선거가 없는 상황 속에서는 좀 뭔가 지지층들을 다독이면서 상대방과도 같이 뭔가를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서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것들이 뭐 짧아도 한 1년 정도요. 만약에 이 새정치연합이 생각보다 성과가 좋지 못해가지고 무슨 지도부 교체를 한다는 등 뭐 전당대회를 새로 한다는 막 그런 식으로 진용을 꾸리는 그런 어떤 이벤트가 생길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그런 어떤 허니문을 조성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말씀드렸던 이제 8.15 담화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대통령이 이 휴직 기간 동안에 뭔가 야권과 그런 조건 뭔가 해가지고 뭐 어떤 좀 더 큰 어젠다로 가지고 어떤 정치를 좀 더 안정시키겠다 그런 의지가 있으면 분명히 어떤 정치 얘기를 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이를테면 좀 강경 1번대로 가는 좀 굉장히 원칙적이고
야당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뭐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그런 좀 강경한 측근들의 어떤 의견들에 휘둘리게 되면은 이 8.15 담화에서도 별다른 얘기 없이 그냥 메시지가 정치는 니들이 아래 것들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게 분명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말 정치라는 게 좀 깝깝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사실 솔직히 저는 별로 기대가 안 돼요. 이 세월호 국면에서도 뭐 그 정도의 말씀밖에 못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8.15 담화나 이런 것들도 크게 기대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지금 이제 국회법이라는 게 한 60% 이상의 안정 의석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다수당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지금 제일 큰 고민이 정치나 이런 것보다 경제가 그게 체감 경기가 갈수록 안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입법들을 내놓는데 야당 쪽에서 좀 어떤 정치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지부진한 부분을 걸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협조를 안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갑갑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것까지도 같이 큰 어떤 타협을 하려고 하는 뭔가 선물을 내놓는다. 이렇게 되면은 좀 아무래도 정치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스피드를 낼 수 있겠죠. 네.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이 정치 개혁이나 뭐 획기적인 어떤 뭐 실효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어떤 아젠다, 정치 개혁 아젠다를 내놓는다든지 또는 뭐 개헌을 언급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또 이제 열려 있는 거란 말이죠. 뭐 그렇게 그렇죠.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좀 지금은 이제 개헌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은 후보 시절 같은 경우는 개헌 자체를 부정하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이 선거 있기 이제 한 달 전에 집권 후에 4년 중임제라든가 좀 어떤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 여러 가지 과제들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개헌을 할 수 있으면 추진해 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당시에는 좀 원론적인 언급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대통령이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활로를 튀지 못할 정도로 어떤 정치권의 어떤 교책 상태가 심해질 경우에는 개헌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사실 선거 때가 계속 있으면은 개헌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선거 같은 것들을 하지 않고 뭔가 어떤 정치권의 어떤 자신들의 어떤 동력을 가지고 뭔가 성과를 내보이겠다는 그런 시기가 되면은 이런 얘기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속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긴 좀 지난 정권들을 돌이켜 봐도 어떤 뭐 전국이 굉장히 교착 상태에 빠지거나 뭐 집권층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항상 이렇게 서로서로 얘기가 되는 게 이제 개헌이었단 말이죠. 이명박 정부 때도 이제 개헌 네. 얘기가 한참 있었고 뭐 결국은 이제 나중에 쑥 들어가긴 했지만 그런 카드로서 뭐 활용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이명박 시절에는 사실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이 집권 여당이 다수당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뭐 4대강 예산도 거의 뭐 집권 내내 5년 연속으로 날치기 통과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선진화법이 없었을 때는 가능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지금 여야가 어떻게 보면은 어느 쪽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딱 맞물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 개헌 카드를 하지 않았으면 예전에 어떤 여당이라든가 그쪽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정계 개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검찰 경찰을 움직여가지고 무슨 야당 의원 뒷조사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겁박을 하고 그래가지고 의원들을 빼오고 고전적이네요. 고전적.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과반수가 안 되면 그런 식으로 과반수를 채우고 그런 식의 방식을 즐겨 사용했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먹히냐는 말이에요. 안 되면은 그 차선책으로 이것이 어떤 권력구조의 지형 같은 걸 흔들 수 있고 하더라도 개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야권에서 보면 이 기간이 나쁜 게 없습니다. 이제 야권에서도 이제 돌이켜보면 이제 대선 때 야권의 양대 주주가 이제 문재인 의원과 이제 안철수 지금 대표였는데 둘이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합의를 했었잖아요. 그랬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끝나고 나가지고 야권이 좀 지리멸렬하고 무슨 대선 패배 책임론이 나오고 또 무슨 주류 비주류 뭐 친노 비노 갈등 이렇게 맞물리면서 양쪽이 굉장히 사이가 틀어지고 두 분이 서로 같이 뭐 얘기도 못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사실 대선 전에는 두 분이 은밀하게 뭐 만나가지고 뭐 술자리도 하고 그랬다고 얘기 들었었거든요. 네. 예,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안 됐는데 둘이 이제 지금 어떤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또 야당에서 뭔가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고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다 정치개혁 한다고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응답하라는 그런 목소리가 분명히 높아질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쪽이 야권의 어떤 리더십을 새로 세우는 그런 것들을 과정 속에서 뭔가를 좀 새로운 카드를 내놓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켜볼 일이고요. 네.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야권이 이제 전보다는 그러니까 야권이라고 말하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해서 이제 뭐 정의당도 있고 통합진보당도 있고 야권 범야권이 있는데 이 야권이 전처럼 좀 이렇게 선거라는 동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연합하지 못하는 모습. 이것의 이유와 해법, 뭐,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이 사실 뭐 제가 이 코너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 가지고. 아우,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예. 좀 이거를 좀 정리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로 청취하시는 분들이 야권에서 좀 애정과 이제 채찍을 같이 줘야 된다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좀 그걸 좀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좀 한번 제 생각이라든가, 그런 거 좀 정리를 해봤어요. 네. 지금 제일 고민되는 건 뭐냐면은, 뭐, 야권의 무슨 대선 주자라든가 그런 개인적으로는 다 인기 있는 그런 분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당의 지지율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어떤 인기는 굉장히 낮고, 이제 후보들이라든가 그런 어떤 기계의 어떤 의원들 중에 좀 괜찮은 사람이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당의 인기가 굉장히 낮아버리면은 아무도 당에 대해서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선당후사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리더십이 약화되고 그 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개개인에게도 다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것들이죠. 네. 그리고 이게 어쩌면 이 고질적인 악순환을 끊으려면은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해서 왜 당연히 이제 고민이 이제 야권이 왜 뭉치지 못하는가 그걸 이제 생각해보게 된다는 거죠. 봤는데 제가 한 2가지 정도를 좀 이게 사실 맞물려 있지만 이유를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되나요? 2가지 이유. 예, 그게 일단은 뭐 지지층의 어떤 성향의 차이가 있다. 이제 보수와 진보가. 네. 예, 그러니까 뭐 여권은 이익을 쫓아가고 이 야권은 이념을 찾아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많이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떤 여야 정치권의 의원들의 어떤 개개인들의 어떤 행태를 보면은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여권에서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죠. 개판하는 때 주의 야박, 월박, 복박 뭐 이런 식으로. 네. 예, 지금 뭐 이 새누리당은 이제 박근혜 당으로 그동안 계속 되어왔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도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친일도에 따라 가지고 좀 여러 가지로 이런 스펙트럼이 달리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주의 야박 뭐 낮에는 뭐 비주류고 밤에는 이제 박근혜에게 행세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믿음이라든가 애정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어떤 막 경쟁적인 그런 문화라든가 그런 것들은 없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박근혜 당이 이제 새누리당에 있어가지고 그동안은 이제 아마 이제 김무성 대표 체제하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뀌겠지만은 이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당 지도부를 차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자기가 차지하면서 무슨 박근혜 대통령의 무슨 어떤 정치적인 측근으로서 행세는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다른 분들에 대해서 너는 뭐 왜 비주류인데 왜 이렇게 당 흔드느냐, 뭐 너네는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야당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때 어떤 역할을 했느냐. 거기서부터 예, 갈리죠, 선거, 이제.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누구를 밀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분명하게 딱딱 갈리는 지점이 있죠. 예,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최근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그렇고 2010년에도 그렇고 그 여당에서 전당대회를 하면은 굉장히 이제 세게 치고받았거든요. 네. 뭐 2010년도에 뭐 2011년도에 뭐 안상수, 홍준표, 올해 이제 김무성, 서청원 그렇게 했는데 여권은 선거 끝나고 나면은 한 1, 2주 좀 약간 좀 시끄럽고 그다음부터 이제 조용해집니다. 네. 근데 야당은 그렇지가 않죠. 야당은 뭐 이를테면은 2012년도에 무슨 뭐 전당대회를 2번 치렀는데 네. 그때 뭐 한명숙 대표가 되고 뭐 이해찬 대표가 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은 지금까지도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그때 선거를 가지고 이게 원래는 이런 선거가 아니었는데 무슨 모바일을 어떻게 들어왔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마치 네. 뭐 당심이 반영이 안 됐다느니 뭐 예, 이런 그 얘기가 얘기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게 또 대선에도 영향을 미쳤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어떤 이념이라든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에다 투영을 하면서 좀 그런 생각 같은 것들을 쉽게 바꾸지 않는 것들이죠. 일부에서 야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권 같은 경우는 주류는 우선 어떤 정치적인 상징성으로서의 어떤 대의 명분을 획득하되 이 비주류 같은 경우는 좀 나름대로 또 챙기는 이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 너는 왜 이렇게 이득을 쫓아가냐 이런 식으로 관세를 하거나 뭐 이렇게 공격하지는 않아요. 네, 굳이 그러진 예. 않는다. 예. 이걸 참 그거 어떻게 보면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면 왜 여당 사람들은 그 생내적으로 타고나기를 그렇게 뭐 딱 정해진 리더에 대해서는 그냥 일률적으로 쭉 이제 함께 가고 잡음 없이 야당은 뭔가 이렇게 주장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면서 좀 잡음이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뭔가 타고난 것들일까요? 그러니까 제일 잘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권에서는 간판이 박근혜나 이명박이나 누가 된다는 게 그분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꼭 일치할 필요가 없어도 기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저도 취재하면서 있던 걸 말씀드리거나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 김희정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2007년도에는 이명박을 밀었었어요. 그랬죠. 청와대 대변인 했는데 지금 보면 또 여성가족부 장관 박근혜 정부 밀어서 하잖아요. 승승장구하고 계시죠. 예, 그 7년 전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지금 텀은 이명박이고 그 다음에 박근혜가 해도 된다가 이번에 지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성 대통령은 그러니까 당시 경선 국민이었는데 그분 예언자네요, 예언자. 그러니까 예, 여성 대통령은 지금 시기상조라고 제 기자들 공공연히 얘기를 했어요. 어머,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상당히 미움 탈 수 있는 그런 발언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죠, 이제 섭섭한 발언인데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뭐 야권이면서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야권의 주제였으면은 김희정 의원 같은 사람들에서 굉장히 섭섭해하거나 박근혜 대통령 측근에서도 뭐라고 그랬겠죠. 그랬죠. 그런 사람은 뒤고 쓰면 안 된다 그러겠는데 그 많은 김희정 의원의 얘기는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토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순서상 이렇게 가는 게 여권의 전체에게 이익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야권 같은 경우도 사실 김희정 의원 같은 스탠스를 가진 사람분이 계세요. 그렇다면은 좀 약간 급은 다르지만은 네, 박지원 의원 같은 사람은 이제 호남에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계열을 계속 믿었었는데 이제 이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예전에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한 시절에도 뭐 대북 송금 특검 때문에 무슨 감옥살이도 하고 굉장히 그래서 그 세력하고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결단을 내려가지고 뭐 지금은 어떤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스탠스를 가진 분들이 좀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흔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분이요. 그러게요. 지금의 어떤 야권의 어떤 분열상으로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 그렇네요. 아니 그 김희정 그 여성가족부 장관님은 그 임명장 받는 날 보니까 임명장 받고 너무 행복한 얼굴로 박근혜 대통령 옷에 묻은 먼지도 털어주면서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참. 그분 입장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잘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게 야권과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내부에서도 너는 전에 이명박 밀었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이런 말도 안 나오는 거고요, 당연히. 물론 이제 사석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저 친구 원래 저러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으면 있을 것인데. 그렇죠. 겉으로 그런 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그렇죠. 익스큐즈가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관대한 문화라는 거 있는 것인데. 실용적인 태도라고 보아야 되는 건가요? 이거를 야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단은 저거 완전 철수 아니냐. 무슨 이게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꼭 과연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좀 느껴지는, 지금 말씀 들으면서 느껴지는 건 어떤 이익 앞에서는 이렇게 전부 한 마음이 되어서 이게 뭉치는 그런 성향은 확실히 여권이 강한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송 기자님, 그 초짜 진행자한테 맞춰서 지금까지 이렇게 전화 연결로 수고해 주시느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네. 아닙니다. 덕분에 우리 방송이 훨씬 더 이렇게 알차지고 권위 있는 정론 언론이 되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손병건 기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저희 게스트로 한번 또 모실게요. 예, 그때 또 불러주십시오. 네. 그리고 그때도 또 이제 세게 부탁드립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730 재보선 사전투표에서 순천 곡성이 투표율 13.23%로 1위를 기록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야당의 텃밭인 전남 순천 곡성 민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초비상입니다. 네,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의 파란을 막기 위해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곡성에 내려갔습니다. 주위에 혹시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반드시 꼭 7월 30일 투표해달라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해주실 거죠?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모두 이 지역을 백중세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우열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순천 지역 예산을 따올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산적한 이런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누가 국회의원이 돼야만이 지금 순천과 순천 인근에 정말 잠재력이 뛰어난 이 지역의 발전을 제대로 적시에 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 지역에서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새정치연합 서가번 후보도 만만치 않은 공격에 맞서 수성전에 나섰습니다. 서 후보는 이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세월호 참사의 공동 책임자라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유병헌 참사를 은폐하고 꼬리 자르기식으로 문책마저 출신 지역에 따라 차별을 두는 박근혜 정부의 공동 정범이 아닙니까? (730) 재보선 전남 순천 곡성 지역의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죠. 서가번 후보와 전화 연결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천 곡성 지역에는 최근 뉴스도 많이 타서 이슈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왕의 남자라고 하죠. 여왕님의 남자 이정현 후보가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접전을 벌이고 있는 곳인데 한번 연결해 볼게요. 서가번 후보님. 안녕하세요, 서가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바쁘신 반갑습니다. 와중에 전화 연결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글쎄 그렇네요. 네. 지금 어떤 지역 이렇게 돌고 계세요? 지금 이제 점심시간 유세하고요. 네. 다운타운 상가 지역에서 네. 유세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막 밥 먹고 나오는 식사는 하셔야죠. 이제 점심 먹었습니다. 네. 순천 곡성 지역 참 요즘 이제 뉴스를 많이 타서 이제 순천 지역은 이제 귀에 익숙한데요. 순천 곡성의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 어떤 것이라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또 너무 많아요. 또 이 지역은 어디나 지방이 다 그렇긴 하지만은 특히 이제 전남 지역 재정 잘도도 낮고 또 이렇다 할 기업체 하나 덤변치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또 경제가 안 좋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해야 한다. 또 취직 안 되고 당연히 그러니까 취직 자리 없잖아요. 그렇죠. 취직 자리 안 되고 또 재래시장들 장사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많죠. 대부분 다 복잡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순천은 이제 그 중에서도 작년에 이제 정원 박람회를 했는데. 네. 순천만 정원 박람회. 예, 네. 순천만 정원 박람회 이제 성공했죠. 잘 행사는 잘 치렀는데. 네. 그게 이제 사후 관리가 또 만만치 않아요. 아주 넓은 부지에 그렇죠. 이제 행사를 꾸며놨는데. 40만 평이나 돼서. 네. 1년에 한 100억이 넘는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순천시 재정으로 만만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천시에서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왕에 이게 정부에서도 같이 함께 했던 사업이니까 이거를 국가정원 지금 국립공원은 있지만은 국가정원은 없거든요. 그렇네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네, 국가정원. 그래서 국가정원 1호로 추진해서 이걸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 네. 그렇게 해야 한다.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요구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하. 전남 이 동부 지역에 한 70만, 많게는 한 80만 넘게 사는데, 네. 실제로 대학병원급의 큰 병원 하나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광주로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서울로 가야 되는데, 사실 의료복지 차원에서 보면 심각하지요. 네. 순천대학교가 이제 광양왕권의 중심대학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곳 주민들을 위해서도 의과대 하나는 필요하다. 뭐 이 서남대학교 의과대가 폐지한다는 전제하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전부터 이 논의는 계속 있어 왔고 주민들의 요구는 계속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있고 곡성도 가봤더니 곡성은 이제 이번 지난 19대 때 우리 순천 곡성으로 편입이 됐는데 선거구 하나로 편입됐거든요. 그랬죠. 곡성 가봤더니 이게 신기 산단이라고 뭐 지역에서 산단을 만들었는데 7년째 지금 그 자체가 표류하고 있어요. 방치돼 있더라고요. 아, 기업들이 많이 오지 않았나 봐요? 그렇죠. 기업, 네. 그다음에 공단 그 자체, 조성 자체도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 그런 것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들입니다. 또 일자리 문제들이기도 하고, 또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크게는 그런 문제들. 또 이제 재래시장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고, 또 이제 이 가장 순천 곡성의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아까 순천만 좋다 그랬잖아요. 네, 정원박람회. 순천만 또 그다음에 곡성의 대왕강이라고 강이 좋아요. 태양사도 네. 있고 섬진강에서 이제 이렇게 섬진강과 함께 섬진강에서 대왕강으로 이제 흘러내려오거든요. 이 연결돼서 생태 휴양 관광 이 곡성 순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 좀 그렇게 해서라도 새로운 이 먹거리를 창출해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이제 상대 후보가 새누리당의 이정현 후보가 그렇죠. 네, 청와대에서 내려와서 네. 여왕님의 남자로다가 이제 대결을 하고 계신데 이정현 후보가 이제 출마 선언하자마자 이제 일성으로 했던 말이 순천 곡성에 내가 예산 폭탄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단 말입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 서가번 후보 입장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예산 폭탄, 예, 괜찮습니다. 예산 폭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무리하고 거칠죠. 아, 무리하고 거칠다. 네. 또 무책임하죠. 이게 무슨 이벤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네. 청와대에서 명색이 청와대 국회의원을 하셨고, 청와대에서 수석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국가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신데, 그런 용어 자체가 너무 선동적이고, 예산 폭탄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렇죠. 네. 포퓰리즘적인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선거가 급하고 중요하다 해도 이 선거가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릴 수는 없잖아요. 선거라는 건 결국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서 인정을 받아서 내가 국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것인지 그런 과정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과정부터 선거 치르는 과정부터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약간의 좀 포장은 할 수 있겠죠. 좀 더 포장은 할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의 이 요구 사항들 또 바람들을 약간의 포장을 하고 또 그것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은 그걸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마다 개인적 상상력과 또 생각할 수 없는 추진력들 또 이 방식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다 없다는 스스로가 잘 알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건데. 예산 폭탄이라는 게 무슨 전쟁을 치릅니까? 예산이라는 게 대한민국 예산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편성을 해오면은
그래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 넘어오면은, 국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과다하게 책정된 것들은 좀 삭감을 하고, 또,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또 국회에서 보기에 이 불효불급한 것 또는 시급한 것들, 불효불급한 것들은 삭감하고, 시급한 것은 또 증액을 시키고, 그러는 과정이, 심의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를 도대체 폭탄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예. 국민들 너무 무시하고 우롱하는 일이죠. 그리고 오늘 어디 중앙일보에 사설에도 났고, 또 언론에서도 비판하고, 또 최경환 재경부총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아주 단호하게 그런 거는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그런 거는 없다. 특정 의원한테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한 번에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저는 예산을 많이 가져오고 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또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해결해야 되는 건 국회의원의 책무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거는 좀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해야 하고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 자체를 갖춘 마치 무슨 이 로또 뽑듯이 노다지 캐듯이 이렇게 현혹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대단히 무책임하고 저는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18대 이어서 보궐선거로 이제 재선에 네. 도전하시는데 좀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든 과정도 많이 겪으셨고 당선이 네. 되신다면 순천 곡성에서 이제 이번에 다시 선택을 받는다면 당과 네. 원내에서 어떤 역할로 이제 정치하고 싶으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은 당선되는 게 중요하지요. 그렇죠. 오늘 내일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만은. 네.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네요. 네, 비 오는군요. 잠깐 비 피한다고 지금 겸사겸사 지금 이렇게 녹음한 데 들어와서 잠깐 좀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우선 당선되는 게 시급하고요. 또 저도 이제 한 3년 쉬었습니다. 3년 정도 쉬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역을 위해서 지역민들과 함께 지역민들의 소리를 좀 큰 귀를 크게 열어놓고, 네. 우선 지역민들 소리를 좀 잘 들어야겠다. 둘째로 또 같이 의논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새 소통, 공감, 이렇게 공감력, 이렇게 얘기들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쉬는 기간에 좀 쭉 저도 구석구석 또 많은 분들이 뵙고, 얘기도 듣고 의논도 하고 해봤는데, 저도 사실 갑작스럽게 옛날 저 17대 때 갑작스럽게 출마하게 돼서 국회의원 이제 7년 동안 하면서 사실은 그냥 그렇게 많은 얘기들 듣는다고는 들었고 또 의논한다고 했지만은 이번에 한 1년 가까이 쭉 다니면서 다녀 보니까 거의 안 한 거라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기왕에 새롭게 시작하는 마당에 좀 많이 우리 주민들 의견들 얘기들을 좀 많이 듣고 또 같이 의논도 하고 그렇다고 무작정 이렇게 듣고 의논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렇죠? 또 적당하게 조율을 해낼 능력을 조율을 해낼 줄 알아야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또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잘 조율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어젠다로 세팅하거나 일로 세팅을 해서 서울에서 할 것들은 서울에 가서 하고 순천에서 해결할 것들은 순천에서 해결하고 도에 가서 할 것들은 도에서 가고 이렇게 조율을 해서 능력을 발휘해서 좀 순천 곡성을 살찌우겠다. 순천 곡성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 그래도 같이 같은 이 시선으로 같이 바라보고 같이 의논하고 좀 그래 주면은 좋잖아요. 그렇죠? 주민들 입장에서도 네. 그런 이게 대단히 그런 공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그렇게 정치를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고요. 네. 이제 서울에서 중앙 정치는 저도 좀 이제 많이 또 가서 고민해봐야죠. 여러 가지로 지금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라 우선 첫 번째로 지금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그게 하나의 어떤 사건, 이 세월호 자체가 이 하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치부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어떤 의원은, 그걸 뭐 교통사고라고 이견, 그런 망발을 한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러게요. 그분이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그랬는지 저도 좀 대단히 의아스럽고, 안타까워서 뒤늦게 저는 알았습니다만은, 네. 그건 정말 너무 심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이 자체는 하나의,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이 이게 산업화와 이 산업화의 기점으로 뭐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할 수 있듯이, 또 뭡니까, 민주화 운동, 87년 이후에 우리 사회가 또 다시 한번 또 터닝포인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시대 구분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세계 12위, 뭐 11위에서 12위로 내려앉았습니다만은, 12위의 경제대국인데 우리 국민들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선진국을 뭐 예로 들고 다른 나라를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를 선진국 예로 들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꼭 뭐 선진국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결국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사회 의식 자체, 그 다음에 모랄, 뭐 각종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다음에 제도,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이번 세월호로 인해서 그 많은 참 귀하고 아까운 생명들에 대한 최소한의 우리 국민들의 이 보답은,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어쨌든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하나의 이 분기점이 돼야 된다. 네. 예, 우리 사회 의식에, 또는 우리 구조에, 또는 시스템에, 뭐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그분들에게 너무 우리가 미안하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참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이후라는 것은 그렇게 달라져야 된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권이 좀 더, 깊게 성찰하고 자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뭔가 국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제, 사회운동 차원에서, 정치운동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에 그렇게 접근하고, 변화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간간히 해봅니다. 네. 아직 뭐 구체화시키지는 못했지만요. 아무튼 세월호 참사가 뭐 이 시대적인 큰 분기점으로서 이 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약간 그렇습니다. 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제 각종 언론에서 이렇게 서가번 후보와 이정현 후보를 이야기할 때 박근혜의 남자 대 노무현의 남자다. 이렇게 이 대결이다. 이런 구도로 많이 이제 카피들을 쓰고 있어요. 이런 말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일종의 프레임을 짜가지고 들어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선 때는 제가 조금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아하, 네. 예, 왜냐면 저희 당내 경선에서 다른 후보들은 그냥 군소후보로 전락시켜버리고, 이 순천 정치판을 이정현 대 서가분들이 일찍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선판에서조차도 언론에서 그렇게 이제 이정현 대 서가분들은 왕의 남자, 박근혜의 남자, 노무현의 남자 이렇게 규정해서 들어오니까 이정현 대 서가분으로 그냥 일반 시민들 유권자들에 있는 규정화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덕을 제가 조금 본 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 노무현의 남자. 그러나 이제 본선도 어쨌든 그런 규정 자체가 좋다 나쁘다 얘기할 건 없겠지만은 저는 이제 이렇게 언론들이 몇 군데서 저건 인터뷰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정현 후보는 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또 국민을 무시하는 그래서 그런 여왕의 남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또 본인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변호해 왔잖아요. 그 여왕을. 네. 저는 노무현의 남자가 틀림없는데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정권 인수위 때 이미 또 선거 캠프 때 이미 스스로 확정했잖아요.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국민을 대통령으로, 국민을 왕으로 섬기는 노무현의 남자 서가번.
저는 그렇게 저를 규정하고 싶습니다. 네. 예.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은 이제 원내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게 될 텐데요. 약간 곤란하다면 곤란하지만 또 안 여쭤볼 수 없는 질문인데, 그 세월호 인사 실패, 대통령의 이런 거듭된 그 독단적인 의사결정 등등 이 여권이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실책을 거듭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그렇게 의미 있는 성과를 야권이 거두지를 못했어요. 네네. 이렇게 야권이 이렇게 새누리당과 여권이 이렇게 계속 민심을 외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반대급부로라도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네네. 부분 어떻게 진단하시고 또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구계자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때는? 네, 그랬죠. 참 좀 답답하대요 정말. 네. 정말 좀 답답하고 속상했습니다. 근데 이제 뭘 딱 집어서 뭐가 어쩐다 저쩐다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바람이 뭔지, 국민들이 야당한테 뭘 원하는지에 대한 답을 못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거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을 화나게 해버렸던 것들이, 사실 야당 입장에서 정당 정치를 포기한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무기를 놓고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지방 정치를 어떻게 야당에서 공천을 안 하겠다고 해버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야당은 무슨 수단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나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라는 게 정치 아닙니까? 네. 그 정치의 중심에 정당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정당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정권까지를 찾아오는 것인데, 그 가장 기초 단위가 이제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을 정당 정치를 포기해버리겠다고 하면은, 결국 국민들한테 뭐라고 어필을 할 건데요? 뭘 갖고 할 겁니까? 네. 그 다음에 그 많은 정치, 세력들, 그 다음에 당사자들을 다 그냥 당에서 이탈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셈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는 그는 여당의 프레임입니다. 여당이 원하는 바입니다. 야당이 원하는 바가 아니고. 그리고 그건 여야의 유불리를 떠나서 그건 정당정치 기본인데, 안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또 그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 막바지 가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2중, 3중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몰매를 맞게 됐었잖아요. 그런 것들, 그것도 하나의 부분적인 건 합니다만은, 그러나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3달밖에 서로 합당을 한 지 3달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큰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큰 어젠다를 제시하지는 못했죠. 끌고 가지도 못했고, 국민들이 아파하는 부분들을 건드려주지도 못했고, 만져주지도 못했고,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 보궐선거도 15군데에서 사실 이번 선거야말로 정말 15군데를 다 이겨도 시원찮은 데 아닙니까? 저도 지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물론 제 잘못이 큽니다. 제 잘못이 크고, 또 그래서 저도 우리 시민들에게 통절하게 반성을 했고, 또 용서를 구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수도권을 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민들 선거를 통한 이 국민들에 대한 자세는 우리가 조금 이번에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당이. 그렇게. 예, 그다음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니에요. 국민들의 그 절박함에 비해서 우리 당 지도부나 또 당 입장에서는 보면은 너무 말로는 절박한데. 말로는 비판하고 말로는 문제 제기를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절박하지 않아요. 네. 국민들은 얼마나 정말 이 절절하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30%도 그게 따라가고 있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요. 사전 네네. 투표율이 이번에 굉장했어요. 순천 곡성에서요. 그래서 좀 뭔가 심상치 않다 이런 느낌도 받고들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매우 덥고 휴가철이 겹쳐가지고 투표율은 아주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민들에게 투표 독려 메시지 한 말씀 짧게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곡성 순천 유권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되고 이전과 이후는 우리 머릿속에서 이 인식 자체가 달라져야 되고 이 사회 구조가 달라져야 되고 사회 시스템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그 1차적 책임, 분명하게 책임이 있는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 책임을 국민들이 회초리로 분명히 묻지 않으면은, 그것은, 잘한 것으로, 될 수밖에 없고, 박근혜 정권은, 그대로 또, 갈 것입니다. 국가 개조하겠다는 말 공연물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번 선거, 서간번이 서가번이 승리해서, 서가번의 승리를 통해서. 예, 후보님, 여기까지 박근혜 정권, 심판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서가번 후보님입니다. 고맙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뉴스 듣고 저는 5시 정각에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선 칼럼니스트가 진행하는 김선의 시사돌직구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월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김선의 시사돌직구 7월 28일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는요, 730 재보선 경기 수원 정지역구죠. 그러니까 영통이라고 하죠. 수원 영통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인 박광원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본사와 계열사가 자리 잡고 있어 30, 40대 젊은 고학력자들이 많이 사는 이곳에서 관록의 여당 후보와 야당의 정치 신인이 맞붙었습니다. 새누리당 임태희 후보는 삼선 의원의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실장 등을 지낸 경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청와대에서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 그리고 특히 직장인,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원 후보는 MBC 앵커와 당 대변인을 지내며 쌓은 친근하고 반듯한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영통 주민들과 낮은 자세, 열린 자세, 그리고 넓은 자세로 소통하면서 저의 진정성, 영통을 위한 애정과 열정의 진정성을 보여드릴 겁니다. 네, 수원 영통은 천호선 정의당 후보의 사퇴로 임태희 새누리당 후보 그리고 박광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양자 대결로 압축된 곳이죠. 이렇게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서 박 후보가 힘을 받고 있는 양상이어서 초박빙이 예상이 됩니다. 예, 수원 영통에서 지금 선거운동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원 후보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우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오늘 일정 지금 대략 어떻게 되시는지요? 오늘 제가 4시에 일어났어요. 네. 4시에 일어나서 이제 밤사이 들어온 뉴스 제가 좀 보고 또 일정 점검하고 그리고 5시 반에 새벽 기도에 갔다가 아이고.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출근 인사하고 그다음에 아침 식사를 어떻게 먹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침 네. 식사를 하고 오전에 또 유세차를 타고 저녁을 이렇게 돌면서 인사를 하고 오후에도 마찬가지로 주민들께 유세차 타고 또 길거리 거닐면서 인사하고 지금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밤에까지 계속 할 겁니다. 오후에는 아마 김한길 대표님도 오시고 네. 문재인 의원님도 오시고
또 박 전 대표님도 오시고 지원 유세를 많이 오셔서요. 야.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하고 저는 또 저대로 하고 그랬습니다. 아, 나눠서 예, 다니시는군요. 나눠서 하고 이제 같이 할 때도 있고요. 아주 네네. 뭐 총력 지원 유세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네요. 네네. 이제 네.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하루 남는 거거든요. 그런 셈이죠. 네네.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열심히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중요한 날 이렇게 전화 연결해 네.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수원 영통은 네. 우리 6.4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던 김진표 네. 전 의원의 지역구죠.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내리 3선을 하셨고 나름 네. 김진표 의원이 지역구를 아주 잘 관리한 것으로 정평이 네네. 난 곳이에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박광원 후보의 상대 후보도 뭐 네. 친이계 실세로다가 임태희 네네. 후보 만만치 않은 것으로 그렇죠. 예, 알려졌는데 영통 지역의 분위기, 이 주민들의 성향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우선 이제 김진표 대표님 이야기부터 꺼내셨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먼저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이 지역이 애초부터 그렇게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표가 많이 나오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8년 선거만 해도요. 그 김진표 대표님이 상대당 후보에 비해서 불과 3% 조금 더 얻을 정도였어요. 물론 근데 이명박 정권 초기였으니까 그랬을 수 있으리라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지역의 특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분들이 많이 사시고 네.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생활 수준도 중산층 이상이고요. 그런 것을 보면은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떤 그 행동 양태에서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편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것은 그 생각은 대단히 미래지향적이고 개혁적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어떤 국가적인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십니다. 어허. 네네. 그래서 이제 생각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 당에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그건 우리 당의 우호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정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안 주시는 거죠. 민주주의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민생경제도 제대로 못하고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데 행동 양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신중하신 편이에요. 네. 그것이 김진표 대표님의 성향과 아주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진표 대표님이 이곳에서 10년 동안 이곳 그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또 고민하고 또 대화하면서 서로 닮아가신 것 같아요. 김진표 대표님과 이 도시가. 아, 영통과 김진표가? 네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와서 깜짝 놀라는 게 이 도시가 김진표 대표님의 갖고에 대한 애정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에요. 그만큼 어느 정도 일체화됐다고 할까요? 그 정도 표현이 가능할 만큼 김진표 대표님 이곳에 바친 열과 또 성과 혼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지역을 물려받아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역 시민들은 첫 번째는 과연 이 사람이 김진표 대표만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처음부터 갖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당 후보가 스펙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뭐 좀 해줄 수 있나 이런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게다가 또 여당 후보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워낙에 그런 것에 대한 판단력이 뛰어나셔서 이분은 정치적으로 이미 책임을 져야 될 분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이곳 유권자들은.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해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시다가도 과거 이명박 정권 때의 실정, 정책 실패, 예를 들면 4대강 사업, 환경지향으로 판명난 4대강 사업이라든지 노사정책이라든지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뿐이지 지금 영통을 넣어서 대변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굉장히 이 지역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새누리당 이 지방 정부가 약속을 어겼어요. 영통에 대해서요? 네, 김문수 지사 때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도청을 영통지방 광교로 이전하는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어서 그 계획대로 해야 되는 거를 계속 미루고 가지고 아주
아주 중요한 민원이 돼 있습니다. 그냥 계획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진행이 됐을 텐데 그걸 여태까지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도청 터로 확정된 그것은 잡초가 지금 무성하게 자라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 김진표 대표님이 구상하고 또 약속한 것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돼가지고 착수를 할 겁니다. 아하,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수원 영통의 어쩌면 제일 큰 현안, 문제점, 뭐, 그렇게 되겠네요. 네네. 네, 그렇군요. 유세 다니시면서 뭐, 지역 주민들도 많이 만나실 텐데, 네. 제가 대선 때 또 문재인 후보 대변인으로 정계 데뷔를 하신 셈이란 말이죠. 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당 대변인을 거쳐서 선거는 사실상 이번이 첫 경험이시란 말이죠. 네네. 네, 직접 이렇게 뛰어들어 보시니까 지켜보실 때랑 다른 점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선거는 역시 어렵다 하고 생각이 들고요. 또 선거를 통해서 저는 한 정치인이 다듬어진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발로 하는 정치, 또 현장을 뛰는 정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발로 뛰는 정치와 머리로 하는 정치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네. 그 기본은 저는 발로 뛰는 정치가 첫 번째다. 이 현장에서 무릎을 맞대고 자세를 낮추고 여기에 주민들, 그분들이 사실 주권자니까요. 주인이죠. 공직자들의 주인이죠. 이 국민이. 그분들이 세금을 내서 공직자들의 월급을 주니까 그분들의 말씀을 얼마나 귀담아 듣고 그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자세를 배우는 과정이 선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거 때 되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집약적으로 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더 낮은 자세로 얘기를 듣고 또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하는 그런 일종의 훈련 과정이라고 할까요? 초심자에게는. 네. 그리고 유경험자에게는 벌써 이제 재선에 도전하거나 3선에 도전하는 분들에게는 다시 각오를 새롭게 하면서 자신을 거듭나게 하는 그런 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단련 과정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시군요.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박광원 후보님 연결을 하자마자 이 질문 꼭 드려야지 했는데 네. 따님의 트위터 계정이 지금 SNS상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고 박광원 후보와 박광원 후보 따님이 인터넷 검색 순위에 뭐 이렇게 아주 상위권에 며칠간 올라 있기도 했어요. 참 그 계정을 보면은 남다른 재치가 있는 딸을 키우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후보님보다 따님을 굉장히 인터뷰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좀 처음에 당황하진 않으셨는지 또 평소에 집에서는 어떤 아버지인지 조금 궁금해요. 저는 사실 워낙 우리 딸아이의 어렸을 때 또 자라면서 놀랐던 때가 하도 많아서 이번 일은 놀라지도 않았어요. 사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아니 미리 말씀을 안 했나요? 따님이 네네. 아빠 전혀 하지 않았고요. 전혀 하지 않았고 우리 여기 이제 스태프 보좌진 중에 누구도 저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보고를 하지 않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딸아이하고 뭐 그런 불락을 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아마 저는 그대로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걱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한마디라도 삐끗하면은 이게 전체를 그르칠 수 있는데 너무 이게 글이 막 이렇게 튀는 것처럼 느껴졌나 봐요. 이 스태프들은. 보좌진들이 보기엔. 그래서 이러다가 뭔가 한마디 잘못 나오면 다 선거 망치는데 하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컸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실은 이제 거기 저도 이제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까 딸아이가 자라면서 본인이 느꼈던 것, 또 자기와 부모 사이에 있었던 어떤 갈등이라는 갈등이겠죠. 그런 게 없는 가정은 없을 거예요. 네. 자식과 부모 사이에는 말 못한 그런 어떤 갈등 같은 게 있게 마련인데 본인도 이제 뭐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하니까 그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하면서 썼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속을 썩였다고 그랬는데 사실 속이 다 썩어 없어졌더라면 지금 뭐 이 자리에 없겠죠. 근데 그래도 속이 남아 있었으니까 있는 건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해요.
자식의 인생을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건 보통 부모의 다 똑같은 마음이죠. 그렇죠. 다 똑같은 마음인데,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을 물가까지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 네. 그런 얘기를 제가 어른들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그 아이들에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부모의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얘기로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생각주머니가 큰 아이가 되라. 생각주머니가 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중에 저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너 나하고 왜 생각이 다르냐 이렇게 윽박 지르지 못했죠. 굉장히 자율적으로 이렇게 존중하면서 키우신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그러면 나중에 혹시 당선이 되시든 또는 다른 결과가 나오든 간에 따님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네. 세월호 참사 있었죠. 4월 달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적폐를 개혁한다 하면서 이제 인사를 대통령이 나름대로 하긴 했는데 거의 인사가 아니라 참사다. 창극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독단과 독선이 지속이 됐고요. 이런 여권의 계속된 실책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국민의 뜻 그런 것을 크게 제대로 받아안지 못했다는 좀 비판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730 재보선으로도 이제 한번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인데 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기는 해요. 달라질 점, 개선할 점 어떤 방향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나가야 된다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늘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달리기를 하더라도 상대가 있는 거죠. 혼자 달려서 혼자 1등하는 경우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둘이 달릴 수도 있고 셋이 달릴 수도 있는데 정치의 세계는 서로 국민을 대변해서 국민을 더 편하게 살기 좋게 하겠다 하는 정책을 놓고 경쟁을 하는 거죠. 그 과정인데 사실은 제가 와서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 순정한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국민을 향해서. 그러니까, 순정한 마음. 네네. 그러니까 정말로 그걸 순수하다고 표현해야 될지 어쨌든 그 맑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현하는데 어떤 기술적인 면이라고 할까요? 전략적인 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다소 제가 보기에도 조금 미흡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는 야당이 갖는 어떤 수단이 정치적 전략적 수단이 지금 여당이 갖는 이 노회한 정당이 갖는 수단에 비해서 매우 취약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그걸 결정적으로 느낀 거는 지난 대선 때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서 선거를 불법적으로 국가기관이 개입한 그런 선거로 만들었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헤쳐나오는 걸 보면은 여당이 갖는 지금 여당의 세력이 갖는 어떤 정치적인 그걸 정치적이라고 제가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이 상황을 유리하게 바꿔내는 그런 교묘한 어떤 전술들이 굉장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 비해서는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쌓여 있는 거죠. 지금도 저는 지난 지방선거의 경우도 아직도 제가 의문으로 삼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KBS 여론조사 결과 예측조사라는 걸 사전에 이틀 전인가 흘린 거죠. 그것이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흘렸습니다. 야당이 다 이길 것처럼 거의 이기는 그런 수치로 했는데 그건 두 가지 이런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하나는 보수색을 결집시키는 것, 그 다음에 야당색을 이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주세요. 야당이 이 정도야 돼야 된다 하고 했다가 그 정도 못 되면 다 졌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교묘한 심리전인데요. 그런 것이 곳곳에 되어 있어요. 곳곳에 전략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쨌든 국민들 눈에 보기에 미흡하고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얘들은 가망성이 없어 하고 질책을 하면 질책은 좋아요. 미워하고 관심을 안 가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을 헤쳐나갈 것인가. 네. 오히려 더 저는 거기다가 더 애정을 주고 격려를 해주고 하는 것이 간절하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사실은. 아마 우리 당의 지도부에 계신 분들은 저와 같은 초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차마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얼마나 그분들이 낮과 밤이 없이 정말 셔츠에 땀이 배가면서 국민들을 향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보시면은 참 안쓰럽다 이런 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대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지가 지급편이니까 저렇게 얘기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네. 질책은 뭐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지만 무관심만은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당부의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에 이제 저는 아주 단적인 예가 기동민제 후보의 사퇴와 천호선 후보의 사퇴가 결단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은 그 젊은 정치인들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미랄이 되는 거죠. 다음에 엄청난 이제 밀밭이 생겨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이곳에서 만난 유권자들이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는 단일화에 대해서 거의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가 사전투표 이틀 남겨놓고는 단일화를 얘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민들이 먼저 말씀을. 제가 10분을 만나면 한 6분 정도가 단일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단일화 안 하냐고.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하냐가 아니라 왜 빨리 안 하냐 이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새누리당 정권의 이게 오만과 독선, 불통, 역주행 이런 것을 막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여기서 MB맨의 면죄부를 주는 이런 결과가 나와서야 되겠냐. 빨리 어떻게 힘을 합쳐라. 이런 말하면 강렬한 열망이거든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열망을 저는 잘 이렇게 모아서 승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냥 질책은 정말 좋지만 정말 관심이 없는 거는 물론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다소 일부 매체들이 좀 과장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왜 영통에 다른 누구도 아닌 박광훈인가? 이걸로 좀 이렇게 말씀을 해보시면. 영통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열린 도시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분들이 사는 곳이고요. 지역 연고 의식이 가장 덜한 곳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저는 신흥 도시 가운데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리고 젊은 곳이고 교육열이 높은 곳이고 또 교육 수준이 높은 곳이고 굉장히 갖고 있는 환경이 미래의 대한민국의 하나의 그 모델이 이 성장하는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성장하는. 그런데 제가 강렬하게 어떤 이 동기를 느꼈다고 할까요? 여기가 교육 문제, 교통 문제, 주거 문제, 이 문제를 잘 다듬으면 지금까지 김진표 대표가 구상해오고 실천해온 거기에서 조금 더 가치를 상승시키면 정말로 모범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첫 번째, 그럼 왜 져야 하느냐 하는 것은 꼭 져야 한다. 저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런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이제 나와 있는 분과 비교를 하자면 그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제 전문가하고 또 과거에 분당에서 살 때 이런 도시 문제를 경험했다고 그러는데요. 또 과거의 어떤 대통령 실장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미 과거 세력입니다. 이미 한 시대가 지나갔어요. 그분이 국정 경영을 하던 그 시점은 벌써 지났고 그때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토목은 시대 정신에 맞지 않았다는 게 이미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조용히 지내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생각을 갖고 언론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아직 그 문제는 그 과제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MBC가 저의 고향인 MBC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계속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가 그렇게 망가지는 걸 보면서 내가 밖에 나와서 반드시 공영방송의 제자리 찾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예, 박광원 후보님 오늘 아주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네, 남은 날 동안 뭐 하루 반 정도 남았네요. 네. 예, 고생하시기 고맙습니다.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원 영통의 박광원 후보와 연결해봤습니다. 김선의 시사돌직구 7월 28일 코너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중복이래요. 다들 맛있는 거 드시고 힘내시고 뭐 지역구 이제 재보궐 있으신 분들은 꼭 30일 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조합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는